이렇게 되면은 윤석열 전 대통령이 했던 대파 발언이랑 똑같이 물가를 전혀 모르는 상황이 돼버려요. 노동에 기반하지 않은 어떤 수익에 대해서 굉장히 적대시하고 그거를 악마화하는 경향을 좀 가지고 있는 거죠. 저는 정말 솔직히 어쩌라고 하고 싶어. 더 이상 어쩌라고 말하고 싶은데 제 공약 보면은 지역이라든가 그 세대라든가 그 구체적으로 다 나와 있어요. 그게 공약집 읽으라고 국민들한테 하는 건 너무 불친절한 이야기예요. 아니 그러면 30초 한동훈 후보가 내 책 읽어봐라 하고 하는 얘기하고 뭐가 달라요? 아니 또 거기서 한동훈을 비교하세요. 기분 나쁘게. 아니 갑자기 내가 멱살 잡고 싸우자는 것도 아니고. 어제 토론에서 정말 우리 이재명 후보가 참 빛이 나더라 하는 순간이 어떤 순간이었을까요? 그러니까 이런 쓴소리에 대해서도 네. 저렇게 극단적으로 우리를 공격하는 것에 대해서도 어쨌든 경청을 하려는 자세.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나중에 대통령이 돼가지고도 네. 국민을 대하는 태도를 엿볼 수가 있는 것이거든요. 김문수 후보는 내내 빛났네요. 인격이 이렇게 넘쳐나는 것이 돌부처. 네, 돌부처 그 자체였습니다. 정말 성공한 토론이었다는 생각이. 아유, 이재명 후보께서 조금 샴페인을 너무 빨리 땄다. 너무 정책에 대해서 너무 준비가 안 돼 있었어요. 그러니까 승리에 대한 그냥 이제 제가 덕담을 하나 좀 하고 싶은데. 덕담? 예. 누구한테요? 윤석열 대통령께서 민주당에 입당을 하면 어떨까 싶습니다. 한없이 가벼운 정치 토크쇼 장르만 여의도 5월 19일 월요일 순서 시작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정프로고요. 어제 경제 분야를 주제로 대선 후보 4명의 첫 TV 토론이 있었습니다. 참 뭐 준비 안 된 것 같은 분도 좀 보였고 시대착오적인 것 같은 분도 보였고 왜 나왔나 싶은 사람도 보이긴 해서 누구라고는 뭐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만 우리 댓글들도 어제 많이들 보신 모양이에요. 댓글들이 다 그 후보의 빙의들을 하셔갖고 뭐 어쩌라고요, 뭐 극단적이시네요, 시끄러 임마 등등 여러 댓글들이 난무하고 있습니다. 그럼 오늘 먼저 그 토론 이야기 조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이야기 나눠주실 박상수 전 국민의힘 대변인님 어서 오시고요. 예,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그리고 더불어민주당 강성필 부대변인님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강성필입니다. 반갑습니다. 김성열 개혁신당 선거대책본부 대변인도 오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김성열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그리고 오늘 뉴스는 최윤경 기자가 정리해 주시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아유, 어제 토론 보셨죠? 우리 기자님도. 네네네. 어떠셨어요? 어땠냐고요? 네. 제가 총평을 하나요? 한번 아니, 해보세요.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재미가 별로 없었어요. 아, 그래요? 네. 아, 조금 더 확 붙어줬으면 좋겠는데 그건 제가 뭐 저도 그 생각했습니다. 근데 오랫동안 제가 생각했던 거는 룰이 문제다. 왜냐하면 이게 맞아. 그냥 끝까지 이 사람의 생각을 알 수 있게 시간도 주고 그냥 그 하나의 주제를 파더라도 맞아요. 계속 공방을 붙여야 되는데 뭐만 하면 툭툭 시간이 끊겨. 끝났습니다. 네. 제 주도권 토론입니다. 이렇게 얘기해가지고 맥이 탁 끊기잖아요. 네, 맞아요. 우리가 국정 운영을 할 사람이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는 끝까지 봤으면 좋겠는데 네. 장르만이 토론을 주최했으면 그렇게 하지 않았을 그렇게 안 거다 했지. 이런 네. 생각은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대정부 질문은요. 네. 질문하는 시간은 있어요. 15분으로 정해져 있거든요. 답변하는 시간은 제한이 없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좀 질문하는 시간은 제한은 하더라도 답변하는 사람은 충분히 답변할 수 있게끔 이렇게 해주는 건 좀 필요할 것 같아요. 제가 중앙선거방송 토론위 위원을 3년을 했어요. 그래서 감투를 많이 쓰셨네. 네. 그래서 지난 대선 때 제가 이 TV 토론 주관을 네. 했어요. 위원이 9명이 토론 방식, 질문, 사회자 이런 것들을 위원 9명이 결정을 하는데 이게 선관위 산하에 있는 그 국가 기관이다 보니까 예. 이 9명 구성이 이제 언론 쪽 교수님, 그다음에 언론인, 그다음에 법조인 이렇게 구성이 되거든요. 예. 구성이. 그래서 이렇게 구성이 되는데 저도 그 3년 하면서 굉장히 그 토론이 거의 죽은 방식의 토론으로 이루어지는 거에 대해 굉장히 그 내부에서 고민이 많았고 위원들이랑 선관위에서도 고민이 많았는데 이게 국가에서 주도해서 하는 거다 보니까 아무래도 공정성이라는 문제를 제일 중심에 놓는 거예요. 그래서 제일 중요시하는 게 시간 배분. 그니까요. 그게 그 시간 답답하게 배분을 해요. 되게 기계적으로 해요. 네. 너무 되게 극단적이야. 기계적으로. 네. 그리고 극단적으로 그렇게 하면 되나? 그래서 이게 선거법상 동의합니다. 선거법상 토론이 3번 있잖아요. 근데 그거는 이제 국가가 주관하는 거니까 어쩔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기계적으로 하는 거예요. 우리도 이게 바꿔보려고 노력을 많이 했어요. 그 3년 동안 저도 하면서. 이런 친한계라서 저런 확실히 양식. 자기애가 강하시네. 아니 근데 그래서 제가 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뭐냐면
관훈 토론이나 방송국 주간 토론 같은 거 있어요. 네. 이걸 후보들이 합의를 하면 할 수 있어요. 네. 이재명 후보가 합의를 해주면 되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공식 토론 세 그러니까 차례를 세 차례를 제외하고도 제외하고도 할수 있다. 얼마든지 후보들 할수 간의 있다. 합의로 그래서 이제 방송국에서 주관을 하고 아니 김문수 후보는 토론하고 싶어요?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 아니 아닌 것 같아. 어제 보니까 남 얘기하지 그건 마요. 잘 모르겠습니다. 아니 남 얘기하듯이 하네. 근데 저는 앞서서 해주신 말씀도 이제 토론의 좀 문제점이긴 한데 저는 그것보다도 오히려 이 주도권이 명확하지 않은 게 조금 불편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누가 누구에게 딱 묻는 것에 대해서 뭐 얼마만큼의 답변 시간 뭐 이런 것이 좀 불명확하다 보니까 이게 좀 경계선이 모호했고 차라리 이런 생각은 방금 드네요. 차라리 기자 3명을 쭉 나란히 앉혀놓고 기자들이 계속해서 질문하는 거야. 공통 질문으로. 그러면은 거기에 대해서 뭐 상대 후보하고 싸울 필요가 없잖아요. 기자의 질문에는 공손하게 답변 딱 해야 되잖아요. 묻는 질문에 대해서. 공손하게 될까요? 사실은 그걸 기자협회에서 지금 토론회를 준비를 했어요. 그래서 기자협회가 그거 이재명 후보가 안 받았다고 굉장히 불만이 많으신 상황이에요. 그거 확인된 사실입니까? 예, 확인된 사실만 얘기하셔야 됩니다. 확인된 사실이에요. 정확히 얘기하세요. 기자협회장께서 인터뷰까지 하셨어요. 이재명 후보가 네. 받으면 사실 안 할 것 같지가 않아. 1위 후보기 때문에. 그래서 중앙선거방송 토론위에서 그 토론 질문을 정할 때는 그 질문 하나, 그 문장 하나를 가지고도 위원들끼리 엄청 싸워요. 근데 그게 왜 그러냐면 이게 국민의힘 추천위원이 있고요. 민주당 추천위원이 있고 네. 사회단체 추천위원들이 있고 이러다 보니까 네. 이 양당 추천위원들끼리 막 싸우고 그러다 보니까 이게 안 돼. 뭐가 되냐면 물에 물 탄 듯 술에 술 탄 듯 질문이 되는 거예요. 네. 그 맨날 그런 식이거든요. 그래서 좀 이제 날것의 토론을 보고 싶으면 이재명 후보가 동의해주면 된다. 끝장 토론 한번 합시다. 네, 이재명 후보 동의하시죠 그냥. 그럼 네. 그러면 뭐 저희가 1위 후보니까 한번 진지하게 고민해 보도록 네. 하겠습니다. JTBC. 근데 이제 그 참여할 때는 조금 이 지지율을 좀 잘라야 되지 않을까? 어디까지요? 모르겠습니다. 한 요즘에 한 5%인가요? 예, 5%예요. 근데 당선 가능성 5%로 조금 자르는 게 어떨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누구까지 두 뭐 명이에요, 하는 세 거예요, 명이에요? 지금? 뭐 알아보시죠. 자, 그럼 어제 나온 이야기들 가운데 그래도 또 뉴스가 좀 많이 되고 사람들이 좀 관심 있어한 그런 부분들 네. 우리 최영경 기자가 좀 정리 좀 해주시죠. 어제 경제 분야 주제였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이재명 후보가 1등 후보잖아요. 근데 일제히 공격을 하는 그런 그림이 연출이 됐는데 커피 원가 120원 발언이 있었어요. 네. 이거에 대한 공방 한번 듣고 오고 호텔 경제학 이야기를 네. 이제 이름을 붙였는데 이준석 후보가 요거 한번 들어보고 오겠습니다. 네. 이재명 후보는 그저께 전북 군산 유세를 가셔가지고 커피 한 잔의 원가가 120원이라고 발언하셔가지고 지금 뭐 굉장히 시끄럽죠. 어떻게 커피 원가가 지금 또 120원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커피 원가 얘기를 한 것은 그 원재료값이 이만큼밖에 안 드는데 시설 잘 갖춰서 팔면은 다른 전업하면 오히려 도움이 된다 이 얘기를 한 건데 이거를 왜곡을 해가지고 호텔 경제 얘기를 들어보셨습니까? 본인이 지어낸 말이죠. 그건 성장을 말한 게 아니고 경제 순환이 필요하다는 걸 극단적으로 단순화해서 설명한 거예요. 그럼 그 경제 순환을 했을 때 이게 결국에는 케인지언 승수 효과 같은 것을 노리고 하신 말씀이십니까? 아니면 어떤 취지입니까? 승수 효과 얘기를 한 거죠. 예를 들면 돈이란 고정돼 있으면 있어도 없는 것과 같죠. 근데 한 번 쓰여지느냐, 두 번 쓰여지느냐, 세 번 쓰여지느냐에 따라서 경제가 순환이 되면 그 자체에서도 그런데 이 그림 이재명 후보는 호텔 예약을 취소해도 돈만 돌면은 경제가 살아난다며 돈풀기식 괴짜 경제학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경제 성장은 그런 식으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네, 어제 나왔던 여러 뭐 이야기들 가운데 일부만 좀 저희가 발췌를 해서 소개를 해드렸는데 일단 커피 한 잔 원가 120원 이건 이제 그냥 원두 가격 정도만 아마 그때 당시 얘기를 한 거고 그죠? 네.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물건을 팔 때 원가가 있잖아요. 네. 근데 그 원가도 세부 항목으로 나눠지잖아요. 네. 그 중에 이제 콩값이 당시에 120원이었다라고 얘기하고 뭐 거기에 들어가는 뭐 임대료나 뭐 인건비다 그러면 이런 거 빼고 얘기한 거죠. 네. 그런데 이제 죽자고 달라드니까 이게 이제 호도되는 경향이 있는 것이다. 근데 저는 뭐 이 정도만 저희가 설명을 드려도 국민들께서 이해한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근데 그거 예를 들으실 때는 네. 예를 들면 그거랑 이제 비교해서 예를 든 게 네. 뭐 백숙인지 닭죽인지 그거잖아요. 네네네. 닭죽도 그러면 생닭 원가만 해서 계산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네. 근데 그건 2만 원이 안 될 거 아니에요, 생닭도. 근데 이제 그것을
설명하던 취지가 뭐였냐면 네. 우리가 잘 알지만 계곡에 평상 철거하는 그런 과정에서 설명을 이런 식으로 내가 설득을 했다라는 걸 얘기하는 거잖아요. 예. 그러니까 오랜 시간 동안 대대로 내려오면서 나름대로 이제 그 우리 일종 말하는 불법 노점상 같이 이렇게 돼 있는 관례를 깨부수기가 어려운데 이것을 내가 이렇게 설득했다는 것을 얘기하는 취지와 지금의 이재명 후보 콩값 120원으로 공격하고 있는 거는 소상공인 그러니까 커피를 파는 사람들은 폭리를 취하는 거냐라고 공격을 하는 거기 때문에 네. 저는 A를 얘기하고 있는데 그냥 B, C, D를 얘기하는 저는 다른 얘기를 하고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저는 거기에 대해서는 다시 말씀드리지만 네. 그 커피를 팔고 있는 소상공인들을 폭리를 취한다라고 우리가 그런 취지로 말한 게 아니라는 것을 설명드리면 취지를 되는 좀 거다. 오해하지 말아라. 네, 그런 것이고. 근데 이제 저는 이제 민주당의 이러한 입장이 단순히 커피 원가 120원에만 문제가 있는 거라고 네. 생각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민주당은 이 경제를 바라보는 시각이 그 노동가치설에 기반을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노동에 기반하지 않은 어떤 수익에 대해서 굉장히 적대시하고 이거를 악마화하는 경향을 좀 가지고 있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백숙을 파시는 분들은 충분히 민주당이 보기에 노동을 해서 가치를 올리는 것 같지만 커피 한 잔 내려서 파는 분들은 그 정도 노동 없이 그만한 가치를 내고 있는 거니까 저것은 거의 불로소득에 가까운 거 아니냐? 불로소득은 나쁜 것이다. 이러한 생각이 기본적으로 민주당 정치인들이나 이 사람들한테 머릿속에 들어가 있거든요. 그 예를 들 때 그 취지는 아니지만 그렇죠. 뭐 그러니까 왜 얘기하시는 그러냐면 거죠? 그러니까 백숙의 노동과 커피 한 잔을 내리는 노동을 비교를 하는 건데 근데 그것이 이제 커피를 내려서 파는 자영업자들의 어찌 보면 그 안에 아주 약간의 향기를 바꾼다라던가 아주 약간의 커피에 어떤 차이를 둔다라던가 이러한 것을 통해서 가치를 창출하는 그러한 노력들, 그러한 창의성들을 무시한다라고 그렇게 느껴지기 때문에 커피를 판매하는 자영업자들 카페가 지금 발칵 다 뒤집어져가지고 난리가 난 겁니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그 불로소득을 굉장히 문재인 정부가 내내 문제 삼았거든요. 네. 그렇긴 하지만 지금 AI 이런 혁신이 되는 이런 시대에 무조건 노동을 해야지만 되고 이런 식의 불로소득은 무조건 적대화하고 악마화해야 된다는 이런 구시대적 사고방식을 가진 이러한 분이 대통령이 된다고 했을 때 과연 21세기의 대한민국의 혁신과 발전을 이끌 수 있겠는가. 기본적으로 사고 네. 그 깔려있는 사고 자체가 너무 구시대적이고 어제 이제 나온 내용의 취지는 좀 아니긴 합니다만 하여튼 민주당이 보통 그런 생각 갖고 그렇죠. 있지 않냐는 이제 예. 비판해 주신 거고 우리 김성열 대변인님. 저는 120원의 이야기는 사실은 이재명 후보의 진심이 좀 왜곡됐을 수 있다고 보여요. 예. 문제는 근데 문제는 얘를 네. 그렇게 드시니까 문제인 거예요. 얘를 너무 극단적으로 들어버리니까 이해하는 사람이 극단적으로 이해를 할 수밖에 없잖아요. 얘를 좀 더 일반적인 예를 드시고 이렇게 말씀을 해주셔야지 사람들이 이해를 하지. 지금 그 말의 취지가 사실은 업종 전환이나 이런 걸 통해 가지고 좀 더 나은 거를 해라라는 취지였잖아요. 네, 업종 근데 그 전환 취지를 이야기했죠. 하시면서 굳이 커피는 원가 120원인데 7, 8천 원에 팔아요. 이래버리면 커피업자들이 그걸 들으면서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그러니까 그런 거에 대해서 듣는 사람이 극단적이 아니라 예시 자체를 극단적으로 안 들어야 된다. 이런 말씀 드릴게요. 그럼 제가 설명드리면 맞습니다. 그러니까 업종 전환을 하는데 이왕이면 우리가 합법적으로 팔 수 있는 또 그리고 또 편하게 조금 더 이 노령층이 많이 있기 때문에 계곡에서 그런 분들이 조금 편하게 돈을 벌 수 있는 방법으로 조금 전환하시는 게 서로에게 좋다. 사실 우리가 불법적인 노점상 같은 거 하면 저도 사실 과거 행정 조직에 있기 전에는 이거 그렇게 나쁘다고 생각을 못 했는데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까 아니 정말로 내 돈 주고 보증금 내고 뭐 권리금 내고 점포를 제대로 얻어가지고 앞에서 커피를 파시는 분이 있고 예를 들어서 그 앞에서 그냥 불법적으로 그냥 노점상 해가지고 파시는 분이 있으면 이건 누가 봐도 우리 시장 경제에 맞지 않는 거잖아요. 또 과세 의무도 있는 것이고 네. 그러니까 이런 것을 전반적으로 얘기해서 이 계곡을 평상을 철거하려고 했는데 이거 정말 어렵습니다. 이거 행정을 해보신 분들은 이게 얼마나 큰 일인가 아실 거예요. 근데 이런 걸 하면서 설득하는 과정 속에 있었는데 우리 김성열 대변인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조금 더 얘가 쉽게 더 공감될 수 있으면 좋았을 건데 네. 하지만 그 취지에 대해서는 저는 이해하실 거라고 생각한다. 네. 근데 불로소득이란 자체를 우리 민주당이 뭐
그렇게 안 좋게 생각한다? 그럼 당연히 이 말 자체가 불로소득이 안 좋은 거잖아요. 그리고 민주당의 그 노동 가치에 대해서 그렇게 편향된 시선으로 바라보지 마시고 그럴 거면 좀 더 객관적인 증거로 말을 해야지 무슨 너무 막연하게 커피 팔면 폭리취한다는 식으로 막 호도하면서 민주당의 노동 어떤 관념이 잘못됐다 하시는 건 조금 심하다 이런 생각이 가치의 개념을 효용 가치로 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효용을 창출하는 것에 대해서 가치를 부여해야지 무조건 노동이 안 들어간 것이 사람이 돈을 버는 것은 잘못됐다라는 식의 이런 사고방식 체계가 저는 왜냐면 그 얘기에서 보면은 백숙을 끓이는 것에 그 노동이 얼마나 힘든지를 막 설명을 해요. 땀 뻘뻘 얘기하겠죠. 땀 뻘뻘 얘기를 하는 거죠. 커피도 땀 뻘뻘 흘리면서 그렇죠. 커피도 땀 뻘뻘 흘립니다. 겁니다. 그리고 이게 큰 것 같아요. 2019년에 그 닭죽을 팔고 커피를 파는 것과 2025년에 커피를 파는 것은 또 많이 달라졌어요. 그 상황에서 시장이 많이 달라졌기 때문에 그때 이제 행정 경험을 이야기하는 것은 뭐 좋게 보일 수도 있으나 갑자기 그걸 끌어온 이유는 좀 저는 궁금했었어요. 이렇게 되면은 윤석열 전 대통령이 했던 대파 발언이랑 똑같이 물가를 전혀 모르는 상황이 돼버려요. 왜냐면 지금 커피 업자들한테 물어보세요. 원가 얼마나 왔는지. 원가 최소 1,500원 이상들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은 잘못됐으면 적어도 대변인단위에서라도 1,500원인데 120원은 옛날 이야기고 잘못됐다 해줘야죠. 근데 제가 그 팩트체크 중앙 JTBC에서 했더라고요. 커피 콩값이 그때 당시엔 120원 정도가 맞고 지금의 이야기니까. 그걸 왜 근데 굳이 이번에 다시 갖고 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을 이 프레임에 말려들면 안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별로 길게 말하고 싶지 않은데 우리는 이 커피 콩값이라든가 커피를 팔아야 됩니다 이런 얘기를 하고 싶은 게 아니라는 거 아니에요? 그게 핵심이 아니고 아니 그냥 불법적인 어떤 그 평상을 우리가 강제적으로 철거한 게 아니라 이 주민들과 그 상인들과의 협의와 소통과 설득을 통해 가지고 그게 중요한 그걸 건데. 했다는 걸 얘기하면서 100분의 1 정도의 그 얘기고 거기에 대해서 취지를 왜곡해 가지고 자꾸 갑자기 딴 데로 가가지고 안드로메다 가가지고 커피 파는 사람들을 지금 뭐 폭리취했다고 비난하는 거냐 그러면은 저희가 무슨 말씀을 드리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혹시 어쩌라고요인가요? 그 얘기가? 아닙니다. 극단적인 저는 정말 솔직히 어쩌라고 하고 싶어요. 더 이상 어쩌라고 말하고 싶은데 저희가 또 책임 있는 정당이다 보니까 그렇게 말씀드릴 수는 없고 어쨌든 우리 김성렬 대표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가 그래 앞으로는 좀 더 싱크로율이 높은 예를 들도록 저희가 최선을 다하겠다. 한 가지만 제가 말씀드리면 한 가지 그만 말씀하시고 다음 아이템으로 넘어가셔야 되는데 사과해요. 한 가지만 말씀드리면 짧게. 대파핀이랑 대파 가방에 엄청나게 저희가 타격을 입었던 머리핀? 경험이 있어요. 대파핀과 대파 가방에. 그러니까 네. 그냥 커피도 받으세요. 그냥. 알겠습니다. 그리고 120원 요거 넘어가고 호텔 경제학 요거는 이제 이준석 후보 쪽이 이제 제기한 문제죠. 호텔 경제학은 근데 진짜 심각한 문제예요. 사실 120원 이 부분은 옛날 물가 착각하셨을 수 있다고 봐요. 근데 호텔 경제학은 이 원리에 대한 문제인데요. 이 쉽게 말씀드리면 뭐냐면은 아니 처음에 호텔에다 결제를 했다가 그 돈이 돌고 돌아서 다시 호텔로 들어와요. 그런데 취소를 한대요. 이거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호텔 업자만 10만 원 손해보고 망해요. 근데 이게 어떻게 무한동력처럼 계속 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경제의 원리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무슨 말을 하고 싶었는지는 알겠어요. 어제도 이제 토론에서 잠깐 얘기가 나왔습니다만 케인즈의 승수 효과 이야기를 하면서 돈이 돌면서 이제 더 많은 효과가 난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싶었는데 그러려면 한계 소비 성향과 한계 저축 성향을 나눠가지고 한계 소비 성향이 1, 2 될 수 저도 경제학을 좀 배웠어요. 플렉스. 그걸 나눠가지고 얘기를 해야 되는데 소비 성향이 1일 수도 없어요. 근데 그것도 또 극단적 예시예요, 사실은. 뭐 극단적 예시라고 쳐요. 근데 마지막에 그거를 다 돌고 문방구 주인이요. 호텔에다가 빚진 거 10만 원을 갚는데요. 그럼 보세요. 호텔은 원래 가지고 있던 채권 10만 원이 날라간 거야. 그런데 예약은 또 취소됐어. 그렇죠. 호텔은 망합니다. 아닙니다. 그게 누군가 문제예요. 또 예약이 들어오면 미리 준비가 되어 있는 선수 효과도 있고요. 그다음에 이렇게 생각을 해보시면 돼요. 무슨 소리예요, 그게? 이게 이재명 후보가 자꾸 그 2대1로 공격하지 마. 나 너무 비교하는 거 아니야 지금? 나 지금 극단적으로 변할 수가 있어. 근데 저희가 이제 하고 싶은 말씀은 뭐냐면 돈이라는 게 돈과 자본의 차이점이 뭐냐면 돈은 그냥 그대로 가지고 있는 거고 자본은 그야말로 흐르고 돌아가야 된다는 게 그 캐피탈 아닙니까? 그러니까 돈을 예를 들어 제가 10,000원을 가지고 있고 아니 우리 박 대변인이 나한테 10,000원을 빌려달라고 했어. 근데 내가 안 빌려줬어요. 그럼 둘 다 그냥 0인 거예요. 혹은 이분이 그 10,000원을 가져가서 어떻게 뭘 잘해가지고 돈을 벌면은 그러면 이것을 경제의 내수가 돌 수 있는 건데 그냥 돈이 안 돌고 한 자리에 머물러 있으면 안 된다라는 것을 이재명 후보가 말하고 싶었던 거고. 그러니까 약간 마중물 같은 걸 먼저 투입해서 그럼요. 돈이 돌게 하고 그 다음에
돈이 안 도니까 이게 내수 경제가 활성화 안 되는 거 아닙니까? 네, 사람이 그 얘기죠? 경기가 네. 안 좋으면은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모르니까 난 다 저축해야지라고 계속 돈을 묶어버리면은 그게 서로가 망하는 거잖아요. 네. 이런 것을 설명하는 거 그러면서 뭐 케인즈 뉴딜 정책 이거 누구나 다 알고 있는 거잖아요. 경기가 어려웠을 때 정부가 나서가지고 네. 재정을 투입해서 뭐 일자리도 만들고 그럼 그 일자리로 인해서 월 가지고 뭐 시장 가서 뭐 물건도 사고 이런 것도 도는 것을 설명하는 과정인데 저는 지금 국민의힘과 개혁신당까지 지금 앞장서서 이 문제에 대해서 극단적이다 자꾸 뭐 얘가 안 맞다 하면서 문제를 호도시키는 것 같은데 저는 국민들이 이해하시는 분도 있고 또 이해 못하시는 분도 있지만 저는 그래도 이해하시는 분이 더 많을 이 거라고 생각해요. 방향은 맞다고 보세요, 그러면? 아 그럼요. 그 선순환이 돼야지 그럼 가만히 네, 있어요. 네. 그러니까 순환이 되는 건 맞아요. 그림 띄워주세요. 예, 이거 그림 보시면 더 잘할 거야. 이게 왜냐면 순환이 돼서 원래 투입한 효과보다 더 많은 효과를 볼 수 있다. 이게 케인지언의 핵심이에요. 그렇게 해서 가는 건 맞는데요. 그렇다고 원래 투입한 돈이 없어지는 건 아니에요. 아니 지금 말씀하신 뉴딜 정책이요? 그래요. 정부가 돈을 투입을 하는 거예요. 지역화폐 이야기를 하려고 이걸 하시는 거잖아요. 지역화폐에 투입되는 정부 재정은 필요해요. 근데 그게 지금 저기 보시면은 호텔 예약이 취소된다는 건 무슨 이야기냐면요. 정부가 돈을 안 냈다는 이야기예요. 그건 말이 안 되잖아요. 질량 보존의 법칙 모르세요? 돈도 똑같아요. 어디서 돈이 갑자기 날아가 버리는 거예요. 오늘 아는 거 다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질문 제가 하나만 잠깐만. 이거를 보고 그러면 있으면 6번 호텔 예약 취소를 빼요. 그냥 정부에서 돈을 10만 원을 넣었다. 그러면 오케이예요? 아,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정부의 돈이 투입이 돼서 저렇게 되는 경우는 있어요. 다만 거의 토론에서도 이재명 후보도 말씀하셨듯이 한계 소비 성향이 1, 그러니까 받은 돈을 다 쓸 수는 없어요. 일부는 자기도 남겨야 될 거 아니에요. 네네. 그러다 보니까 그만큼 효과까지는 안 나와요. 저거는 되게 극단적인 예시가 맞아요. 네. 다만 뭘 말하는지는 알겠어. 다 그렇지만 호텔 예약을 취소하는 것 저게 돼버리면요. 나쁜 놈이죠, 무한동력이에요. 무한동력. 제가 이 얘기를 하려고 그랬어요. 호텔 예약 취소가 저게 진짜 무한동력, 물리학에서 얘기하는 무한동력이고 네, 다 얘기하세요. 네, 네. 그런 거기 때문에 네. 사실 이거는 황당한 6번을 이거를 우리들한테 뭐라 할 게 아니라 네. 6번을 넣자고 하신 분을 네. 내부에서 찾으셔야 돼. 아니 진짜 아니 이게 케인즈 경제학을 모르는 사람 우리가 그 내부 분석에 통할 것 같아? 아니 그러니까 우리는 찾지 않습니다. 탓하지 않습니다. 6번을 넣으세요. 네. 이걸 취소시키자는 얘기를 하면서 이게 코미디로 만든 거 개그로 만든 거지 네. 무한동력 무슨 저기를 하려고 만든 건지. 그러니까 이제 그리고 저 그림의 취지는 정부가 그렇게 많은 돈을 쓰지 않아도 네. 경제 충분히 돌릴 수 있다는 그런 취지인 거죠. 그러니까 나중에 다시 회수한다는 그 의미가 아니, 맞죠? 저희가 말하는 네. 건 뭐냐면 이 쉬운 거를 저 계속해서 반복해서 말한다는 게 참 피곤한 일인데 그러면서 설명을 드리면 네. 뭐 말씀하셨던 것처럼 호텔이 나중에 취소된다는 것은 약간 의문점이 있을 수가 있어요. 하지만 다시 말씀드리면 이 돈을 내가 혼자서 가지고 있으면 아무런 선순환이 안 되기 때문에 돈을 돌려야 좀 돌게 된다는 하자. 거. 예, 이렇게 얘기하는 거고 이제 지역 화폐가 거기에 대한 우리의 구체적인 또 정책이고 공약이다 이런 말씀 드리는 거예요. 예. 알겠습니다. 아, 네. 예, 예. 이 어제 토론에 저는 최대 킬포가 네. 사실 여기서 나왔다고 생각해요. 뭐죠? 네, 이준석 후보가 네. 얘기하는 거를 제가 어제 토론을 그냥 이렇게 심드렁하게 보다가 네. 너무 빵 터져서 뭐 기억하시고 어떤 부분이에요? 법인카드로 네. 뭐 여기서 긁고 저기서 긁어서 지역 경제화했어. 어떤 지자체장께서 법인카드로 여기서 긁고 저기서 긁고 뭐 샴푸도 사고 이렇게 하면 이제 지역 경제가 이렇게 빙글빙글 돌지 않냐 초밥도 먹고 하면 그 얘기죠. 네. 아니 뭐 네. 그 국민의힘 소속의 단체장께서도 사실 오마카세 논란 있잖아요. 법인카드로. 그러니까 그런 말할 처지 못 되는 것이고 저희 그 한우가 됐든 뭐가 됐든 그런 것들 지금 저희는 혐의가 있으면 우린 다 수사받고 압수수색 당해가지고 재판받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걸 가지고 계속 공격한다고 하더라도 이미 소화가 된 이슈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혹시 그 우리 지금 민주당에서 볼 때는 어제 토론에서 정말 우리 이재명 후보가 참 빛이 나더라 하는 순간이 어떤 순간이었을까요? 아주 좋은 말씀을 하셨는데요. 그러니까 이런 쓴소리에 대해서도 네. 저렇게 극단적으로 우리를 공격하는 것에 대해서도 어쨌든 경청을 하려는 자세.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나중에 대통령이 돼가지고도 네. 국민을 대하는 태도를 엿볼 수가 있는 것이거든요. 제가 참고로 말씀해 드리는데 네. 과거에 경기도지사 TV 토론대회가 김문수 후보하고 유시민 후보가 있었습니다. 예. 누가 보더라도 월등하게 유시민 후보의 압승이었어요. 그런데 선거 결과는 김문수 후보가 당선이 됐어요. 그게 TV 토론과 관련 학계에서 되게 유명한 일화인데요. TV 토론에서는 공격 잘한다고 해서 절대로 지지율 오르지 않습니다. 오히려 이것을 공격을 당하면서도 이것을 어떻게 대하는 태도에 대해서 국민들이 더 많이
평가를 하신다. 토론의 태도에 대해서. 태도에 대해서. 어제 그래서 태도가 매우 빛났다. 네, 저는 그래서 이재명 후보가 네. 어쨌든 전체적으로 다른 후보들한테 질문도 이렇게 골고루 하고 어쨌든 본인의 정책적인 공약에 대해서 이렇게 말도 안 되게 커피 업자들 뭐 폭리치하는 거냐 이런 오해를 받으면서도 중간에 본인- 살짝 한번 짜증이 올라오셨던 사람이다 보니까 저도 진짜 그러니까 만약에 그런 모습을 또 느끼신 분이 있다면 그것도 이재명 후보가 또 받아들이고 다음 토론에서도 이렇게 2대1 공격이 네. 들어올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 계속해서 웃으면서 인자하게 또 받아들일 건 받아들인 모습을 저는 보여주는 모습 보여야지 같이 발끈해가지고 싸우잖아요. 이준석 후보가 비호감 1등인 이유가 뭡니까? 다 이런 태도에서 나오는 거예요. 어쨌든 어제 토론의 이준석 태도가- 후보가 이재명 후보에 대해서 말씀하신 것처럼 6번은 취소해야 된다라든지 뭐 그 커피 폭리라든지 이런 거 막 공격할 때 분명히 통쾌해하시는 분도 있었을 거예요. 근데 그런 분들은 사실 보수 지지층이나 이준석 후보의 지지층의 가능성이 많은 것이고 또 저희 지지층의 커뮤니티 이런 거 들어보면은 네. 너무 이대로 당하는 거 아니냐 이런 의견들도 많거든요. 오히려. 네, 그래서 아마도 네. 지지율을 또 보면 아시겠지만 네. 오늘의 이런 결과들이 지지율에 큰 도움이 안 될 거를 제가 알겠습니다. 말씀드립니다. 그러니까 그 지지율에 관한 부분은 그러실 수 있어요. 예, 그리고 이준석 후보가 비호감이 높은 건 아무래도 맞는 말을 하면 좀 인기가 없는 건 사실이에요. 예, 그런 것도 사실이고. 근데 제가 우려를 하는 건 딴 게 아니에요. 전 민주당이 있었잖아요. 전 민주당이 장점도 알아요. 사회 불평등이나 이런 거를 좀 개선하려는 그런 노력이 있고 노동이나 환경 분야에 있어서는 보수보다 훨씬 더 뛰어난 정책을 가지고 있어요. 다만 제가 항상 우려가 되는 건 경제예요. 어제도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120원? 그래요. 착각할 수 있어요. 하지만 호텔 경제학 같은 저런 경제학의 원리 자체를 뒤흔들어 버리면요. 소득주도 성장이 처음에 나왔을 때 우리가 뭘 걱정했습니까? 세계 경제학에서 없었던 내용이 갑자기 튀어나온 거예요. 결국엔 실패했어요. 지금 이런 것처럼 지역 화폐를 통해서 돌리는 거, 유동성을 확보한다는 측면에서는 도움이 돼요. 근데 유동성이 늘어나면 인플레가 오르는 건 사실이에요. 솔직히 말해서 지역 화폐가 풀린다고 그러면요 시장에 있는 상인들이요 자기의 가격을 올립니다. 네. 자 그렇게 됐을 때 과연 원하던 효과가 나올까요? 물가만 오르고 끝나요. 계속해서 지역 화폐를 뭐 무한정 발행할 수는 없는 거예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경제학의 원리에 대해서는 좀 더 네. 깊게 고민을 하셔야 돼요. 근데 이제 지역화폐에 대해서 말씀하셨길래 그 설명 좀 드려야 될 것 같아요. 말씀하신 것처럼 지역화폐를 우리 임기 5년 동안 내내 하자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지금 내수가 지금 어려운 상황이기 워낙 때문에 위급한 지금 하자는 상황이니까. 거예요. 마중물 하자는 거예요. 그리고 맞아요. 또 가능해요. 지금 그 지역화폐는요. 제가 지자체에 있어서 알지만 국민의힘의 소속 단체장들도 이걸 하고 있어요. 아니 그럼요. 네. 아니 저는 나쁘다는 게 아니에요. 네, 이건 제가 계속 그렇기 때문에 말씀드리지만 복지가 아니라 경제라는 걸 말씀드리고 계속 하자는 게 아니에요. 할 수 있다니까요. 근데 일시적으로 할 수 있다. 6번이 네. 문제라니까요. 6번? 알았어요. 무한 동력이 될 수 없다니까. 그럼 계속 재정 투입이 되는 거라니까. 알겠습니다. 극단적으로 6번은 앞으로 제가 한번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네, 지역 그러시죠. 화폐 관련돼서 얘기 나왔으니까 한 개만 저도 비판을 좀 하나 하고 네네네네. 갈게요. 6번만이 아니라도 지역 화폐 자체도 조금 문제가 될 수가 있는 게 우리는 이미 대한민국이라는 지역의 화폐를 갖고 있어요. 지갑에 다 있는 10,000원, 1,000원, 5,000원 이 화폐를 갖고 있어요. 대한민국 지역 화폐. 대한민국의 지역 화폐를 갖고 있어요. 근데 이제 지역 화폐를 발행을 하면 일종의 백화점 상품권 같은 거가 되는 거기 때문에 온누리 상품권 같이 그렇게 되는 거기 때문에 이것을 거기에 쓰기 싫은 사람들이 이것을 소위 말하는 깡이라고 하죠. 할인을 하는 네네네. 상태가 벌어집니다. 근데 그 과정에서 대구에서 막 90몇억 막 마늘 그러니까 가게에서 막 그게 돌리잖아요. 그렇게 해서 이렇게 예. 수수료를 이렇게 가져가는 이러한 일종의 이것에 대한 그 국가 세금으로 슈킹을 하는 집단이 생기게 되는 거예요. 실제로 그래요. 예, 그 지역 집단이 족복들이 생기게 엄청 되는 많아요. 거죠. 네, 맞아요. 그래서 이게 지역 내에 어떤 부패 집단의 등장 그리고 그를 통한 경제 왜곡 사태가 벌어질 수가 이거 있습니다. 약간 극단적이었을까요? 아니요. 그러면 그 문제는 네. 지금까지 많이 제기된 문제입니다. 이미 다 제기됐다. 그럼요. 그래 예. 그 문제에 대해서는 일관적으로 뭐라고 얘기해 경제학적으로 복잡도 하는 말이 뭐냐면 아니 그러면 그런 사람들을 잘 잡으면 되고 그런 사람들 그 못하도록 예방 조치를 만들면 되는 거지. 그런다고 해서 지역화폐 정책 자체를 없애버려요? 학교 폭력 없애자고 학교를 그냥 없애버립니까? 똑같은 거예요. 아니, 그러니까 대한민국 지역 화폐를 쓰시라고요. 예? 아니 그 지역 대한민국 지역 화폐를 화폐. 그 자체를 지금 국민의힘도 하고 있다니까요. 그건 국민의힘이 알겠습니다. 반대를 해가지고 안 할 때 할 수 자, 있는 같은 말이에요. 인플레는 질문- 잡아야 네. 돼요. 인플레 잡아야 돼. 인플레 없이 계속하면 물가만 알겠습니다. 올라요. 김문수 후보는 어제 빛났던 순간 있나요? 자, 지금 말씀을 하시는 거를 들어보니까 네. 김문수 후보는 내내 빛났네요. 왜냐하면 정말 2015년에 김문수 유시민 토론보다도 더 데벨로프된 네, 정말 발전된 예. 정말 그 모두에게 어떤 그 안타까움도 유발하고 동정심도 유발하고 공격하는 게 능사가 아니라는 말에도 100% 맞고 심지어 한번 이재명 후보한테 한번
제대로 한번 얘기를 한번 해보려고 했더니 이재명 후보가 어쩌라고요 했잖아요. 근데 어쩌라고요를 듣고도 가만히 계셨어요. 정말 그 인격이 이렇게 넘쳐나는 것이 돌부처. 예, 돌부처 그 자체였습니다. 정말 성공한 토론이었다는 생각이 제가 알겠습니다. 강성필 부대변인 말씀을 들으니까 네. 정말 이제 온다. 제일 잘했다. 최 기자님 쓰러지시겠어요. 최 기자님 너무 좋아. 우리 최 기자님 왜 이렇게 좋아하는 거예요 도대체? 돌부처였죠 지금. 그러면 제가 오늘 방송 끝나고 우리 박 대변인한테 링크 하나 보내드릴게요. 뭐냐면 김문수 후보가 국회 의사당역에서 경찰하고 싸우는 거거든요. 제가 보내드릴게요. 알겠습니다. 어쩌라고요? 화끈합니다. 어쩌라고요? 아니 어쩌라고요? 자 그럼 이준석 빛난 시간은 언제였죠? 네? 이준석. 이준석 의원은 계속해서 사실 되게 어려운 문제들을 그 이재명 후보에게 질의를 했어요. 예를 들어 정년 연장 같은 경우는 사실 실제로 청년 고용이 줄어든다고 조사 결과가 많아요. 근데 어저께 그걸 여쭤봤을 때 이재명 후보께서 청년실업 안 줍니다. 왜 안 주는지는 얘기를 안 하세요. 그리고 주 4.5일제, 4일제 이런 얘기 하면서 그러면은 그거에 대해서 이렇게 지원은 어떻게 할 겁니까? 그랬더니 지원도 없이 그냥 뭐 임금 감소도 없이 그냥 할 거다. 이거 안 되는 거 아시잖아요. 아니 지금 우리가 무슨 사회주의 경제도 아니고요. 모든 회사한테 갑자기 지금 하고 있는데 너네 돈은 똑같이 주면서 4.5일제, 4일제 하면 할 수 있어요? 회사들 입장에서는 안 되는 거라고요. 그럼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할 건지를 얘기를 좀 해주셔야 되고 그다음에 날카로운 질문의 순간들이 좀 빛이 났다. 그렇죠. 특히 AI 100조 같은 경우는 국민들이 궁금해해요. 이거 어디서 어떻게 쓰실 건지. 근데 이재명 후보께서 그걸 듣고 아이 그거는 내가 뭐 나중에 얘기할게라는 식으로 이렇게 자꾸 뭐라 그래야지? 이렇게 밀었다. 굉장히 회피하려는 듯한 이런 모습을 보이시는 거에서 사실 국민들이 많이 의문점을 좀 가실 것 같아요. 네, 이거 말씀드릴게요. 그럼 제가 여쭤볼게요. 이 개혁신당은 AI 시스템을 발전시키는 거에 대해서 동의하세요? 아 그럼요. 그걸 어떻게 그러면 동의를 안 AI가 활성화되면 일자리 많이 없어진다는 거 아시잖아요. AI AI 도입하면 안 되겠네요. 아니요, 그렇게 가면 안 되죠. 왜냐면 아니요, 지금 제가 물어보셨으니까 답을 해서. 아니 그 도입하는 거에 찬성하냐 반대하냐만 제가 여쭤봤는데 찬성한다고 하셨으니까 그래서 제가 말을 이어가면 그러니까 이 정년 연장하면 청년 일자리가 없어지냐라고 하니까 이준석 후보는 제가 느끼기에 둘 중 하나만 하라고 저는 느꼈어요. 근데 정상적인 정치인이라면 아니 정년 연장을 하면 청년 일자리가 없어질 수도 있으면 거기에 대해서 좀 절충안을 가지고 협의를 해가지고 해결할 생각을 해야지. 정년 연장 하게 되면 청년 일자리 없어지니까 정년 연장 하지 마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게 AI 도입하면은 일자리 없어지니까 AI도 도입하면 안 된다라는 걸로 느껴진다는 거예요. 저는. 그리고 아까 뭐 이 100조와 관련 AI 그 100조 투입 관련해 가지고 이재명 후보가 뭐 나중에 얘기한다는 식으로만 끝낸 것 같은데 그렇지 않습니다. 나중에 분명히 얘기를 했어요. 그 방식에 대해서 민간 기업하고 협업을 해 가지고 이것을 시키겠다고 얘기했고 세부적인 것도 시간이 부족하니까 나중에 더 설명드린다고 했지 무슨 나중에 다 설명드릴게요 이런 식으로 끝내지 않았어요. 제가 반박을 드릴게요. 첫 번째 정년 연장과 청년 고용에 대해서는 이준석 후보는 물어봤어요. 뭐라고 물어봤냐면 정년 연장할 경우에 청년 고용이 줄 건데 어떻게 하실 거냐. 그 절충 말씀하신 그런 절충안을 얘기하시면 돼요. 이렇게 해서 청년 고용이 줄 테니 그거에다가 우리가 회사에다 이만큼 지원을 해주겠다. 청년들한테 이만큼 지원을 해주겠다. 구체적인 금액은 아니어도 이렇게 지원을 해주겠다고 얘기를 하면 돼요. 근데 그게 아니라 정년 연장해도 청년 고용 안 줍니다. 이거는 팩트가 아니에요. 전혀 잘못 말씀하신 거고요. 두 번째 AI에 대해서 세 개로 나눠가지고 한번 얘기를 해보시라 했어요. 그랬더니 어떻게 그걸 세 개로 나누냐고 약간 화를 내시면서 이거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은 본인의 이야기에 답이 있어요. 뭐라고 그러시냐면 연구 개발 그 다음에 지원 투자 이런 데다가 해가지고 민간 기업으로 넘기겠다라고 이재명 후보께서 답을 하세요. 바로 그 이야기입니다. 그럼 연구개발에 얼마 낼 거고 어떤 식의 연구개발을 할 거고 지원은 누구한테 어떻게 할 것이며 투자는 어디서 만들어가지고 늘 것인가 이런 이야기를 하시면 되는 거예요. 저희 공약 보면은 지역이라든가 그 세대라든가 그 구체적으로 다 나와 있어요. 그게 공약집 읽으라고 국민들한테 하는 건 너무 불친절한 이야기예요. 그러면 한동훈 후보가 내 책 읽어봐라고 하는 얘기하고 뭐가 달라요? 한동훈을 비교하세요. 기분 나쁜 게. 갑자기 얘기하다 멱살 잡고 싸우자는 것도 아니고 거기 한동훈 얘기하면 안 되지. 죄송합니다. 이재명 후보 입장에서 이거는 제가 좀 충고를 좀 드리고 싶은 그건데 충고 됐습니다. 충고를 드리고 싶은 건데 이재명 후보는 이미 엔비디아 발언으로 굉장히 걱정을 많이 불러일으켰잖아요. 사실 신기술 혁신조차도 세금과 어떤 그 복지의 기반으로 삼을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 게 아닌가. 너무 이제 이런 것들을 가지고 이제 세금을 걷어서 이렇게 하는 그런 것들로 생각하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그런 우려를
줬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준석 후보가 이런 질문을 했으면 그에 대해서 난 그런 게 아니라는 확실한 근거를 가지고 준비를 해와서 답변을 하셨어야 된다고 봐요. 그런데 그러한 부분들에 있어서 데이터라던가 방법이라던가 이런 부분들이 토론팀에서 좀 부족했던 게 아닌가. 그러니까 아까 저기 그 무한 동력 그림 호텔 경제학에서 6번 넣은 것 같은 그런 분들이 그렇게 계시는 게 아닌가. 내부에서 잘 좀 이렇게. 근데 이준석 후보는 어제 제가 보니까 네. 김문수 후보 쪽은 거의 공격 안 하고 네. 이재명 후보 쪽만 노리는 것 같더라고요. 어제 이제 느낌은 맞나요 그 전략이? 아니 뭐 그렇다기보다는 사실은 김문수 후보님께 물어봐서 무슨 답이 나올지 잘 예상하기 좀 어려웠고요. 네. 그리고 이재명 후보님께서 말씀을 이렇게 명확하게 빨리 해주시면 다음 네. 문제로 넘어가도 되는데 그게 아니다 보니까 계속해서 물어볼 수밖에 없었던 것 같아요. 아, 그래요? 근데 그 AI 백조는 저도 약간 좀 왜 저렇게 질문하나 싶었던 부분은 AI 백조 어떻게 쓸 거냐 그 뭐 세부 항목별로 한번 얘기를 해보세요 이러면 되는데 세 가지로 나눠서 얘기하라는 거는 그 세 가지로 정했는지 5가지로 정했는지도 모르는데 왜 세 가지로 물어보는 그렇죠, 건지. 그럴 수 있어요. 근데 마침 또 3개로 나눠서 답변을 하시더라고요. 맞지? 그러니까 세계로 우리가 자꾸 그 계신 강 작가님에 빠지게 되는 거잖아요. 서로 알고 계신 우리가 것 알아서 같아. 우리 공약이 있고 우리가 충청 지역에다가 만든다고 얘기하고 다 이걸 얘기했는데 그거 안 네. 듣고 말이야. 아니, 30초 만에 해결하라고 근데 말이야. 저는 그 생각이 좀 들어요. 어저께 토론의 총평은 그거예요. 그러니까 이재명 후보께서 조금 샴페인을 너무 빨리 땄다 이런 생각이 좀 들어요. 샴페인이요? 예, 샴페인을 너무 빨리 터트린 게 아니냐. 아 너무 정책에 대해서 너무 네. 준비가 안 돼 있었어요. 그러니까 승리에 대한 확신에 네. 뭐 좀 디테일을 좀 못 챙긴 것 같다. 좀 그런 느낌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자, 하여튼 어제 토론 이야기 좀 많이 나눠봤는데 토론과 함께 어제 또 개헌 얘기가 이슈가 좀 많이 됐습니다. 네, 최은경 기자님. 네, 그렇습니다. 아유, 죄송합니다. 네, 그러니까 더불어민주당의 이재명 후보가 개헌 이야기를 띄웠어요. 5.18 광주 정신을 헌법 전문에 수록하고 그리고 대통령 중간 평가 성격으로 4년 연임제를 도입하자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네. 이재명 후보의 개헌안은 큰 틀에서 대통령의 책임을 강화하되 권한은 분산하는 개헌이다 이렇게 설명을 했거든요. 지금까지 대통령이 해왔던 것들을 많은 부분 국회로 이전한다. 권력을 조금 분산하겠다. 네네. 예를 들면 감사원도 국회로 좀 이전을 하고 그 산하 기관으로 하고 공수처, 검찰청, 경찰청 이런 것도 기관장 임명할 때 국회 동의를 의무화한다. 이런 내용들을 담았고요. 네. 근데 가장 얘기가 됐던 건 대통령 4년 연임제였고 김문수 후보도 바로 이제 또 같이 발표를 했습니다. 개헌 이야기를 했는데 여기도 권력 구조 개편을 하는데 개헌을 하게 되면 차기 대통령 임기는 3년으로 단축한다. 이번에 당선되는 사람은 네. 무조건 3년. 네,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그리고 대통령 4년 중임제를 도입한다. 예. 그리고 나서 이제 그 대통령과 국회를 같이 뽑겠다. 이런 취지의 이야기를 했습니다. 대통령과 국회의원 선거를 같이 하겠다. 총선과 대선 주기를 일치시키겠다. 네. 2028년부터 그럼 그렇게 할 수 있다. 대통령 임기를 줄이면서 네. 같이 총선에 맞추자. 이렇게 이야기를 했고요. 대통령의 불소추 특권 완전 폐지, 국회의원 불체포 특권 폐지 이런 이야기도 같이 나왔습니다. 네. 그 4년 이제 중임이냐 연임이냐 요게 이제 제일 관심은 많이 있으신 것 같은데 연임 중임이 말이 좀 다르긴 하지만 연임은 일단 이제 이어서 2번 한다는 거고 중임은 이어서 하든 한 번 띄고 하든 그러니까 마치 트럼프처럼 이렇게 한 번 더 할 수 있는 게 중임 맞나요? 총량으로 2번만 할 수 있다는 거죠. 중임이. 네,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네. 이겁니다. 21대 대통령, 그러니까 연임제라는 것은 21대 대통령이 된 사람이 22대는 할 수가 있지만 네. 23대는 될 수가 없는 거죠. 그렇죠. 하지만 중임제 같은 경우는 21대 대통령 당선된 자가 네. 22대는 떨어져서 한 번 쉬었지만 네. 23대 대통령에 또 출마해서 될 수가 물론 있다는 거죠. 연이어서 하는 것도 네. 가능하고. 네, 맞습니다. 중임제에는 제가 요거를 네. 오늘 강성필 부대변인 만나면 꼭 한번 물어보고 싶었거든요. 예. 왜냐하면 저도 이게 궁금해서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2번 연임을 한다는 게 2번 연임하고 한 번 쉬었다가 또 2번 연임할 수 있다는 의미예요? 아니면 2번 연임하면 우리가 이제 김문수 후보가 얘기하는 4년 중이면 평생 2번 이상은 못 한다는 네네네. 거거든요. 맞아요. 근데 이게 2번 하고 한 번 쉬었다가 2번 할 수 있다는 의미예요? 아니에요. 말씀드렸잖아요. 21대 한 사람은 22대밖에 그러니까 못 연임으로 한다고. 딱 2번만 네, 끝, 하겠다는 건가요? 끝. 그러면 네. 그거는 뭐 연임이자 중임제네요. 그럴 수도 있죠. 그렇게 네, 해야 될 것 같아요. 근데 왜냐하면 중임보다 훨씬 더 구체적으로 된 거죠. 이게 어쨌든. 왜냐하면 약간 제가 걱정이 됐던 게 뭐냐면 바로 그 이재명 후보가 그 얘기한 개헌론의 방식과 유사한 그 헌법을 가져 있는 나라가 있어요. 네.
그 러시아에 보면은요 푸틴과 메드베데프가 푸틴이 2번 하고 그동안에 이제 책임 총리로 메드베데프가 들어와 있다가 메드베데프가 한번 대통령을 하고 푸틴이 책임 총리로 들어가요. 그런 다음에 다시 푸틴이 대통령을 하고 메드베데프가 다시 책임 총리로 들어가거든요. 이게 4년 연임으로 해서 책임 총리제를 도입한 러시아의 현실인데 그래서 여기가 연임을 하겠다는 게 이재명 후보가 2번 하고 누구 총리를 한 명 해가지고 했다가 총리로 들어갔다가 또 2번 하겠다는 소린가? 아, 그렇게 설명 못하겠지. 이게 지금 이런 얘기를 할 줄 알았어. 총통제에 가까운 권력을 가지는데 우리나라에서 정말 유례가 없었던 삼선 개헌의 그 길을 또 다시 걸어가겠다는 소린가? 그래서 제가 그게 궁금해서 그거는 불법적인 비상계엄보다 더 어려운 얘기니까요. 우리 안 할 거고 걱정하지 마시고 다만 우리가 연임을 얘기한 건 뭐냐면 이 정책의 연속성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4년을 하고 나서 어쨌든 중임제로 해가지고 떨어질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근데 이제 어쨌든 연임을 할 때 우리가 5년 단임제의 문제가 뭐냐면 대통령이 한번 딱 되고 나면 더 이상 더 열심히 해야 되는 동기부여가 약해질 수도 있는 것이기 때문에 뭐 레임도 꼭 오고 그렇죠. 레임덕이라는 문제도 있는 거 책임 정치 문제가 있어서 저희가 더 열심히 하면 국민들이 한 번 더 맡겨줄 수 있다라는 어떤 취지를 살려가지고 하자는 그걸 겁니다. 넣어야겠네. 2번 이상 3번 이상 못 한다는 거를 총량은 2번이라니까요. 그럼 무조건이고 그럼 뭐 이건 뭐 이견이 별로 없으신 것 같고. 근데 저는 궁금한 게 이재명 후보가 개헌에 대해서 그동안 이렇게 적극적으로 나선 적이 없는 것으로 저는 분명히 기억을 해요. 불과 한 달 전만 해도 인터뷰상에서도 개헌은 시기상조다, 내란 종식이 우선이다. 그리고 우원식 의장님께서 개헌한다고 그럴 때도 당에서 나서가지고 의장님 엄청 공격하고 그랬잖아요. 왜 갑자기 바뀌신 거예요? 근데 그 전에 또 차기 대통령부터 적용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 연임 자체도 이재명 후보하고는 관련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관련이 없는데 왜 갑자기 이 개헌에 대해서는 저희가 말씀드린 게 그때 당시 사실 저는 지금도 여러 가지 대법원의 어떤 파기환송이라든지 뭐 구속 취소 직위원 판사 문제라든지 이런 것을 봤을 때는 개헌 얘기를 해버리면 그 내란 종식과 관련돼 가지고 그게 다른 데로 분산될 것 같다는 저희는 우려가 있었습니다. 사실 지금도 그래요. 하지만 이제 대통령 선거 전에는 그래도 개헌과 관련해 가지고 나는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고 이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를 밝히고 난 다음에 그것을 대통령이 돼서 이제 지키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정도의 선언적인 것은 얘기를 하는 것이 맞는데 그러니까 왜 바뀌었냐는 거죠, 질문은? 네, 왜 그동안은 전혀 그런 얘기에 대한 어느 정도 낌새도 안 보이셨어요? 안 그래? 그거는 저만 하더라도 몇 번을 말했어요. 저만 하더라도 뭐라고 말했냐면 그러니까 저만 하더라도 개헌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드렸냐면 우리 민주당도 지금까지 계속해서 개헌에서 많은 연구가 있었고 고민이 있었고 논의가 있고 나름대로 우리 굵은 줄기적으로 결정된 바가 있지만 지금 여기서 얘기를 해버리면 내란에 대한 어떤 포커스가 흩어지기 때문에 우리가 본 후보들이 다 정해지고 나면 우리는 이 얘기를 할 것이다라고 말해왔어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안 하셨잖아요. 이재명 후보는 내가 했잖아요. 안 했는데 갑자기 바뀐 그 신경의 변화에 뭐가 바뀌었다는 거죠? 갑자기 개헌을 하겠다고 하는. 개헌을 하겠다고 한 사람인데 뭐가 바뀌어요? 아니 그동안 개헌에 대해서 일절 얘기는 안 했다니까요. 개헌론까지는 묻힌 것 같으니까 한동훈 후보가 3년 그 임기 단축안을 얘기를 했었잖아요. 그리고 이번에 이제 김문수 후보도 받았잖아요. 3년을. 이재명 후보 받으실 생각은 없어요? 안 받죠. 왜요? 아니 3년을 하자면은 취임하자마자 레드덕 되는 거 아닙니까? 그 개헌 대통령이 되는 거죠. 그거는 우리가 나름대로 5년 동안 하면서 여러 가지 할 일이 있는 것이고 임기 단축이 아니라 우리는 그 다음에 연임이라는 다음 대통령부터는 연임이라는 계획을 세우는데 우리가 3년 임기 단축하는 것에서 동의할 필요가 없는 거죠. 대통령이 연임을 하실 생각이에요? 그 본인에게는 4년 연임은 적용되지 않는다고 이야기했던 본인은 연임 아니고 그죠? 5년으로 끝나는 거예요. 5년 단임으로 끝난다는 거죠. 다음 대통령 그러니까 자꾸 장기 집권 한다는 건 말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3년을 하고 그리고 또 제가 느꼈을 때 물어보셨으니까 3년 그 임기 단축 얘기하시는 분들은 제가 생각했을 때 국민에서 많이 주장하잖아요. 그 이유가 뭐냐면 본인들은 어차피 정권을 못 잡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번에는 쉬고 빨리 3년으로 줄여놔야지 본인들이 다시 정권을 찾아오는데 시간을 짧게 만들 수 있을 것 같다는 의도에서 하는 것 같은데 이준석 후보도 3년 임기 단축 동의하세요? 저희는 그렇지는 않아요. 그래요. 그러니까 국민의힘만 그러는 거예요. 아니요. 이거는 3년을 하자는 게 그리고 또 더 중요한 건 뭐냐면 총선 주기 맞추자는 거잖아요. 대통령과 국회 다수당이 다르면서 벌어지는 그 많은 일들이 지금 지난 6공화국 내내 그 문제가 됐던 거 아닙니까? 저희는 애초에 거기에 대해서 동의하지 않아요. 탄핵을 서너 번이나 한 거는 뭘 총선은 대통령 임기 중반에 중간 평가적인 성격이 있어야지 대통령 선거와 총선을 맞춰가지고 입법 그걸 같이 가져가다는 것은 제가 봤을 때는 안 맞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미국처럼 가자는 거죠? 네. 그러니까 대통령 선거 4년. 이제
한동훈 대표가 얘기했던 거는 양원제로 만들어서 상원이 견제하도록 하자 이거였거든요. 양원제의 기원에 대해서도 모르면서 그런 얘기 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양원제 왜 생기는 줄 아세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의원내각제 국가에서 귀족과 평민들 간의 관계에서 귀족원으로서 상원이 생겼다가 지식의 창고 열렸습니다. 아니에요. 그러니까 긁지 네. 마세요. 돈 내고 받은 지금 지금 우리나라에서 그렇지만 이제 양원제가 필요한 것은 이 지역 대표성이 워낙 한쪽으로 쏠려 있으니까 지역적인 면에 있어서 상원을 하나 만들어서 그리고 또 상하원을 견제하도록 하면 대통령까지 견제하도록 하면 권력이 집중되는 거를 그걸로 막을 수 있지 않겠냐는 거죠. 일단 첫 번째로 정리만 하나 말씀드리면 저희는 그 임기 단축 3년 동의하지 않는다. 두 번째 대통령 선거와 총선을 맞추는 것도 저희는 동의하지 않는다. 그리고 의원 내각제 그 대한민국 정치 현실에 맞지 않는다. 저희는 딱 이렇게 민주당 개헌안에 그러면 우리 국민의힘은 찬성할 생각이 전혀 없습니까? 글쎄요, 개헌이라는 것은 전 국민적인 논의를 통해서 그렇죠, 만들어가는 거죠. 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민주당이 4년 연임을 이야기했다라는 거는 그래도 지금 공통되는 지점이고 제가 한 가지 걱정됐던 게 이제 푸틴 메드베데프 이 사례가 한국에서 또다시 등장하느냐 이거였는데 두 번 하고 한 번 쉬었다가 두 번 하고 뭐 그런 사례가 또 있지 그러니까 약간 않나. 이재명 후보에 대한 믿음이 매우 없으신 것 같기는 해요. 그죠? 국민의힘에. 그게 이제 지금까지 보면은 사실 국민들이 보기에 윤석열 대통령은 지금 이렇게 됐지만 사실 지금 시대 정신이 이재명 후보에 대한 호감도가 그렇게 높은 것도 아니에요, 사실. 그러니까 왜 그런지를 조금 반성을 해보셨으면 좋겠다는. 알겠습니다. 예. 자, 그리고 윤석열 전 대통령 얘기를 좀 넘어갈 텐데 탈당했습니다. 결국 탈당했고 새로 계몽의 딸, 개의 딸 네. 김계리 변호사가 입당을 하고요. 네. 그 탈당 입당 얘기 좀 전해주실까요? 네, 그렇습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토요일에 첫 대선 후보 TV 토론회를 앞두고 당을 떠났습니다. 근데 본인 발로 나간 거죠, 이거는. 그러면서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비록 당을 떠나지만 자유와 주권 수호를 위해 백의종군할 것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백의종군요? 네, 오랜만에 듣는 이야기입니다. 백의종군 하겠다. 네, 그리고 그 윤석열 전 대통령이 나간 뒤에 김계리 변호사가 내가 입당을 해서 김문수 후보를 돕겠다. 지금은 김문수 후보님의 시간이고 그가 주인공이다. 그리고 그의 턱걸이 능력까지 알려야 할 것이 많다.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네, 이제 입당을 했습니다. 아버지 나가시고 따님 들어오셨습니다. 그리고 석동현 변호사 있잖아요. 윤석열 그 전 대통령의 친구는 선대위 직책을 사임했습니다. 네. 일단 탈당은 국민의힘에서 굉장히 바랐던 것 같긴 한데 맞나요? 바랬다기보다는 만시지탄이죠. 너무 늦었다? 예, 저는 이제 개엄 다음 날 바로 그 우리 당의 원외 당협위원장 20여 명과 함께 대통령 출당 성명을 바로 냈거든요. 그러니까 출당을 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출당을 시켰어야 된다. 출당을 시켰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탈당으로 마무리됐지만 저기 다른 언론인 한 분이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저랑 방송하다가 백의만 입으시고 종군은 하지 말아달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시던데 저는 이렇게 뭐 김계리 변호사까지 또 이제 석동현, 장해찬 인재 영입에 이어 김계리 변호사까지 입당을 내는 이런 정말 처참한 이런 상황에 대해 국민들이 굉장히 우리 당을 선택하는데 많이 그 장애 요소가 클 것 같아요. 백의종군이에요, 수의종군이에요. 그러니까 그렇게까지 얘기하는 거 패드립은 저는 이제 그거는 맞지 않다고 생각하고요. 그냥 이제 제가 덕담을 하나 좀 하고 싶은데. 덕담. 예. 누구한테요? 윤석열 대통령께서 민주당에 입당을 하면 어떨까 싶습니다. 뭘로 선대위원장으로? 그냥 네. 국민의힘 탈당하고 민주당 국민의힘을 입당. 탈당하고 민주당으로 입당을 하시면 어떨까? 진정한 사실 멘트가 요즘 저희 정말 그게 이제 정말 지금도 충분히 선대위원장 역할 하고 계시잖아요. 지금 뭐 충분하잖아요, 지금. 아니 사실 이제 국민의힘에서 계속 이제 빅텐트 친다고 했는데 네. 본의 아니게 저희가 그냥 안 그래도 빅텐트가 쳐지고 있어요. 뭐 국민의힘 인사들, 개혁신당 인사들까지. 윤석열 대통령도 가져가시라고. 그런데 데려가시라고. 그러면 바로 망해요. 빅텐트. 바로 망한다니까. 그럼 내가 떠나요. 근데 저는 정말 우리 이제 박상수 대변인도 잘 아시는 것 같으니까 제가 더 이상 긁지는 않겠습니다만 네. 확실히 김계리 변호사하고 석동훈 변호사는 공전 불가합니다. 제가 그 온라인 인터넷을 통해 가지고 그 김계리 변호사의 찰진 네. 그 욕을 제가 들었거든요. 네네. 충격받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사고 또 일어날 수 있으니까 지금 국민의힘에서는 선거 캠페인보다 입을 막아야 되는 사람들이 너무 조심하셔라. 많아요. 네. 네. 그리고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해서 이제 탄핵시켰잖아요. 그다음에 이제 탈당시켰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제 뭐를 해야 되냐? 사죄를 시켜야죠.
그게 본질인데. 사죄. 네. 네. 국민들은 사실 탈당이 뭐가 중요하겠어요. 국민들 입장에서는 사실 윤석열이라는 사람이 불법적인 비상계엄 해가지고 온 국민 속을 몇 달 동안 그 속상하게 만들고 경제를 망가뜨리고 했으니까 여기에 대해서는 사과를 받아야 될 거 아닙니까? 당원단인데 근데 시킬 수 있을까 모르겠어요. 아 그래도 해야죠. 국민의힘이 그 배출을 했으니까 그거 시켜야죠. 그거를 해야지 그나마 국민의힘에게 그 보수 지지자들이 조금이라도 고개 돌리지 그런 모습 안 보이면 계속 지금 이준석 바라보려고 하고 있어요. 안 그래도 그 탈당하는 탈당의 변에 국민과 당원에 대한 사과 한마디가 없었던 것에 대해서 당내에서 말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뭐 자유 이야기는 열 몇 번 들어 나오는데 사실 계엄령을 선포하고 자유를 얘기한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뭐 좀 어불성설인 감도 있고 사과를 하지 못한 것에 대해서도 굉장히 좀 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도 아쉬움이 큰데 그래서 빅텐트에 데려가셔서 사과를 시키세요. 맞아요. 괜한 얘기 꺼냈네. 아니 그리고 저 윤석열 전 대통령이 그 본인의 휴대전화, 본인명의 휴대전화로 박성재 법무장관이랑 통화를 묘한 시기에 계속했다는 이런 보도가 좀 있군요. 네, 그렇습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지난해 3월부터 11월까지 9달 동안 통화한 개인 전화 내역을 이제 갖고 있는데 JTBC가 이걸 보도를 했는데요. 박성재 법무부 장관과 통화를 합니다. 근데 특정 시기에 계속해서 통화를 하는 시기들이 있어요. 통화가 집중됐던 시기에 어떤 일이 있는지 봤더니 대부분이 김건희 씨 수사가 주요 고비에 다다랐을 때, 그러니까 뭔가 수사 들어간다. 일테면 이원석 검찰총장이 명품백 사건을 신속하게 수사해라라고 지시했던 그 시점에 집중적으로 통화가 이루어집니다. 박성재 장관하고 계속 전화를 해요. 네. 그리고 나서 중앙지검장을 교체해버리죠. 그리고 나서, 그러니까 또 이번에도 2024년 9월에도 또 다시 김건희 여사 그 명품백 의혹들을 수사를 다시 하게 되는데 거기서도 또 이제 통화가 있어요. 윤석열, 박성재 간 통화가 있고 그 이후에 명품백 의혹을 무혐의 처분하는 결과가 나옵니다. 물론 이제 통화 내용을 우리가 알 수는 없기 때문에 진짜 이것 때문에 통화한 건지는 우리가 알 수는 없으나 정황상 그리고 이제 그 타임라인 시기를 딱 보니까 희한하게 김건희 씨 사건을 뭐 집중한다든지 재개한다든지 이런 거 할 때마다 박성재 법무장관이랑 통화를 좀 많이 했고 그리고 나서 이상하게 수사가 뭐 무마된다든지 이런 결과들이 좀 나왔더라. 네, 그렇습니다. 이거는 수사를 해야 될 부분 아닌가 싶은데요. 아마 뭐 수사가 들어가게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도 듭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제 보면은 통화 내역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죠. 저 근데 JTBC에 조금 아쉬운 게 있어요. 아쉬운 거 뭐죠? 왜 이거를 저희 당내 경선할 때 보도 안 하시고? 참 진짜. 아니 왜? 화나려고 하네. 왜? 사과하세요. 사과하세요 그냥. 이거 뭐 우리도 JTBC의 정치적 중립성이 여기서 나오는 거죠. 확보가 되면 하는 거죠. 이런 거는 되면 어쨌든 했겠죠. 제가 봤을 때는 내란 특검으로 다 바뀔 문제다. 그러니까 자꾸 국민의힘과 많은 사람들이 뭐라고 했습니까? 뭐 윤석열 전 대통령이 비상계엄 한 이유가 뭐 야당의 예산 삭감하고 뭐 탄핵 때문에 그랬다는데 이게 다 거짓말이에요. 제가 봤을 때는 분명히 그 비상계엄을 그 주말에 아닌 평일에 한 이유는 제가 봤을 때는 김건희 여사와 관련된 것 때문에 당시에 한동훈계가 그 김건희 특검에 대해서 찬성할 수도 있다. 특검이 통과될 수 있다는 위기감에서 저는 그 비상계엄을 했다고 의심을 하고 있는데 이런 것들이 저는 시간이 지나면 이렇게 하나씩 다 객관적으로 나올 것이고 특검 기다리십시오. 근데 이거는 사실 그 당시에도 되게 정황상 이해가 안 갔던 게 이현석 검찰총장이 그때 법위에 누구도 있을 수 없다 그러면서 되게 공정한 수사를 천명하고 나섰고 뭐 검사도 추가로 투입하고 굉장히 의지를 보였어요. 그런데 어떻게 했습니까? 검찰총장인데 보고도 안 하고 가가지고 핸드폰 반납하고 가가지고 무슨 제가 출장 뷔페는 들어봤어도 검찰이 출장 조사를 나가는 건 처음 들어봤어요. 그렇게 가가지고 조사하고 와가지고는 이거 검찰총장한테 사후 보고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럼 누구 믿고 그랬을까요, 과연? 그 위에 있는 사람 누군가가 지시를 했기 때문에 그 백을 믿고 그랬을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당연히 나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그것도 그렇지만 저는 더 어이없는 게 뭐냐면 청탁을 그 가방 준 사람이 내가 청탁을 했다는데도 아니야 너는 청탁한 게 아니야 무혐의 처리해버리는 거 그런 것들이 더 어이없는 거죠. 제가 작년 10월이었죠. 명태균 지에서 대통령 육성이 나왔을 때 굉장히 충격을 받았어요. 진짜. 현직 대통령의 육성이 이렇게 해줘라 이 육성이 나오는 것 자체가 굉장히 충격적이었는데 사실 지금은 통화 내용만 나오고 있잖아요.
저는 이게 앞으로 진행되어가는 과정에서 그 해조라 같은 녹취도 나올 수도 있을 것 같다고 생각을 해요. 뭐게 어디서 나오게 되던. 근데 우리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보수정당 입장에서는 그러한 지점들에 대해서 이제는 마음의 준비를 하고 좀 기다려야 되는 상황인 것 같고 뭐 결국은 그런 것 같습니다. 이제 권력이라는 것이 대통령제 6공화국 대통령제 아래에서 대통령들이 다 마지막이 좋지 않았잖아요. 그러니까 이 대통령이라는 자리가 일종의 그 로또 당첨처럼 권력을 너무 벼락 맞을 정도로 많이 횡재를 하는 것 같아요. 대통령이라는 자리가 그래서 그 자리에 갔을 때 정말 이런 일들이 계속 반복적으로 생기고 있고 그거는 사실 지금은 이제 우리 당이 이번에는 이것을 이제 당할 어찌 보면 그게 폭로가 당하면서 국민들한테 비판을 많이 받을 그런 상황이지만 뭐 앞으로 민주당이 또 집권을 하게 된다 하더라도 민주당도 이 제도 아래에서 무소불위의 권한을 행사하다 보면 민주당 대통령들도 만만치 않았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이제는 한 인간이 견디기 힘들 어떠한 그런 권력이 쏟아지는 것을 시스템과 제도적으로 바꿀 방안을 이제 그게 진짜 개헌론인 것 같아요. 그 방안을 이제 이 문제는 이 문제대로 우리가 밝혀나가고 그래야 되겠지만 그 방안을 좀 여야가 같이 누가 그 자리에 앉더라도 누가 했으면 좋겠어요. 너무 불행합니다. 근데 제도도 문제긴 문제인데 사람이 더 문제예요. 사람이 계속 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제 견제받지 않는 권력은 부패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견제 장치는 반드시 있어야 되고요. 사람이 바뀌어도 그건 진행이 돼야 돼요. 그래서 분권형 개헌에 대해서는 누구나 찬성을 할 겁니다. 자 그리고 할 게 많은데 일단 저 지기현 판사 그 얘기는 하나 좀 하고 넘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오늘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의 4번째 공판이 열렸습니다. 지금 하고 있는데요. 여기서 지기현 판사가 재판 시작 전에 자신의 입장을 밝혔습니다. 뭐라고 이야기를 했느냐 하면 저는 말입니다. 평소 삼겹살에 소맥 마시면서 지내고 있습니다. 의혹 제기한 내용은 사실이 아니고 그런데 가서 접대받는다는 생각은 해본 적이 없습니다. 무엇보다 그런 시대 자체가 아닙니다. 삼겹살에 소맥도 사주는 사람이 없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고요. 이 중요 재판 중인 상황에서 판사의 뒷조사를 통한 뭐 의혹 제기 같은 것들이 재판부가 일일이 대응하는 것 자체가 재판 진행에 영향을 미칠 수가 있다. 그러니까 공정하게 나는 하던 재판 하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이게 오전 10시 15분 상황인데 민주당에서 지기현 판사 발언을 두고 입장을 냈습니다. 뭐라고요? 지기현 판사가 룸살롱 접대 의혹과 관련해 룸살롱 출입 자체를 부인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민주당은 사진 공개를 결정했습니다. 오후 1시 50분 선대위 브리핑룸에서 민주당의 입장을 발표하겠습니다. 이렇게 공지를 했습니다. 아 그래요? 네. 야 그럼 결국 이제 이런 걸 뭐라고 그러지? 캐삭방이라고 그러나? 완전히 이제 지기현 판사는 나는 간 적 없다는 거고 사실 근데 말을 잘 보면 한 번도 간 적 없다 이런 건 아니고 그런 접대를 받은 적이 없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민주당에서는 아마 사진이 있으니까 지금 이렇게까지 나오는 거겠죠? 그러니까 이제 오늘 저희들에게 나름대로 공유되고 있는 내용은 오늘 오후는 지기현의 날이다. 준비 제대로 해라. 그래서 이제 그런 상황인 것이고요. 말씀하셨던 것처럼 누가 진실을 말하고 있는 것인지는 밝힐 필요가 있다라고 보고 지기현 판사가 말했던 내용들에는 상당히 허점들이 있습니다. 쉽게 말해서 빠져나갈 구멍들을 막 만들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런 아주 평범한 답을 왜 이제서 내는 것도 의심스럽지만 결국에는 우리가 사진을 공개를 했을 때 그때는 또 어떤 변명을 할 것인지 어떤 극단적인 변명을 할 것인지 기대된다. 이런 말씀 드립니다. 저는 근데 이거 전혀 바람직하지 않다고 보여요. 룸사롱 간 거 접대 받고 그랬으면 처벌 받아야죠. 맞습니다. 그런데 어떠한 중요 사건을 맡은 판사에 대해서 아직 판결이 나오지도 않고 재판이 진행 중인데 이렇게 해서 압박을 가해버리면 앞으로 권력자들 수사 누가 하고 권력자들 재판 누가 합니까? 이거 독재 국가에서 많이 하는 방법이에요. 이런 식으로 상권분립을 흔드시면 안 됩니다. 재판 끝나고 나서 처벌하셔요. 그리고 1심만 하는 거 아니잖아요. 2심 있고 3심 있잖아요. 저는 이런 식으로 판사 뒷조사해가지고 하는 거 저는 절대 바람직하지 않다고 봅니다. 저도 김성필 부대변인과 생각이 김성열입니다. 김성열 죄송합니다. 상황이 제가 내가 형하고 친해도 이걸 섞으면 안 돼. 죄송합니다. 저는 강성필입니다. 이게 진지하게 얘기하려다가 왜 아버지를 바꾸세요? 죄송해요. 자 근데 저도 동의를 하는 게 사실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하는 방식이 이제 중화권이나 러시아에서 많이 하는 방식이죠. 오늘 러시아 많이 등장하네요. 오늘 근데 너무 중화권과 러시아의 그런 초식이 냄새가 나니까 저는 굉장히 지금 그게 좀 안타까운데
지기현 판사의 구속 취소와 관련돼서 굉장히 이렇게 비판적으로 이야기를 하지만 지기현 판사의 구속 취소는요. 저는 나올 수 있는 판결이었다고 생각을 했어요. 왜 그러냐면 당시 구속 취소가 뭐 이 정치 공학적으로 따졌을 때 가장 여당 안에서 그 구속 취소가 가장 어찌 보면은 정치적으로 타격을 입을 수가 있었던 게 소위 말하는 한동훈계라고 할 수도 있어요. 그럼에도 저는 이거 방송에 나가서 저한테 이게 한동훈계로 이렇게 있는데 구속 취소에 대해서 사전에 물어보면 5대5 정도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왜 5대5 정도냐면 당시 그 관행과 그 다음에 규정이 달랐기 때문에 그로 인해서 법원과 검찰이 오랫동안 싸워왔던 문제예요. 근데 지기현 판사는 하필이면 이 사건에서 법원의 손을 들어주는 결정을 한 겁니다. 그래서 이 사안에 대해서 아마 민주당 안의 법조인들도 지기현 판사의 구속 취소의 법리적인 판단에 있어서만큼은 이게 무리수라고 얘기하지는 않을 일입니다. 네. 그러면 본안 판단이 어떻게 될지는 좀 지켜봐도 되고 3심제까지 있기 때문에 봐도 되는 건데 단지 구속 취소가 있었다는 이유만으로 이 판사의 어찌 보면 부정을 캐내서 망신을 줘서 일종의 인민재판식으로 끌어내리겠다. 시진핑이 보시라이를 내보낼 때 이런 식의 방식을 썼던 것과 같은 그러한 방식을 1심 판사한테까지 지금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거는 앞으로 이 법치주의 국가를 끌어나가려고 한다면 이런 식의 방식의 통치 방식은 지양하시는 게 좀 맞을 것 같다. 그러지 않으면 계속해서 이런 식으로 서로 간에 폭로전을 하고 저격을 하고 지금 우리나라가 뭐 그렇다고 해서 이재명과 민주당이 이재명 후보와 민주당이 뭐 국회 의석을 이만큼 가지고 있다 해서 우리나라 전체를 다 그렇게 장악하고 있는 건 또 아니잖아요. 그렇게 놓고 봤을 때 판결을 가지고 그렇게 해야지. 근데 이런 말은 있는 것 같더라고요. 지기현 판사가 지금 이 정도로 비리에 문제가 있고 이제 있는지는 전 모르겠습니다만 이제 주장하시기에 그 정도의 비리에 그 정도의 문제가 있고 이전 판결이나 여러 그동안 했던 일들이 이렇게 문제 있는 사람이면 지금 이 중요한 재판을 진행하는데 계속 이 사람을 두는 게 맞냐? 그래서 지금 이제 이렇게 강력하게 나오시는 거죠? 그 문제 이전에 방금 말씀하신 것 중에 민주당이 선거에 이용하기 위해서 지기현 판사의 티를 캤다는 겁니까? 아니요, 그러니까 아니잖아요. 이 부분은 우리는 가만히 있는데 왜 이 시점에 폭로를 하냐는 거죠. 우리는 가만히 있는데 이 시점에 제보가 들어왔기 때문에 이 시점에 알려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저희가 선거도 저희가 이기고 있는 과정인데 우리가 그러면은 이기고 있기 때문에 선거 중이니까 이런 오해 받으면 안 되니까 우리 그냥 묻자 그래요? 국민의힘 같으면 그러실 수 있으셨어요? 아니잖아요. 저희가 켈러 관계 제보가 들어와서 알려드린 거예요. 그리고 자꾸 뭐 러시아나 뭐 베네수엘라 이런 거 거기 판사들도 룸사롱 갔습니까? 그거 모르시잖아요. 그리고 그럼 검찰도 수사하다가 뭐 하나 다른 비위가 발견됐어요. 그럼 검찰은 가만 놔두나요? 별건 수사하잖아요. 그럼 그것도 지적을 같이 하셨어야죠. 근데 마치 민주당이 선거에서 이기기 위해서 막 어떤 흠집을 우리가 뒤로 따라다니면서 캐가지고 이거 하나 잡았다 찾았다 해서 공개하는 것처럼 이렇게 말씀하지 마세요. 말씀은 지기현 판사가 꼭 민주당에게 불리한 판결을 내릴 판사인지 아닌지는 구속 취소권 하나만 가지고는 판단할 수 없을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편인지 아닌지를 가지고 판단을 하는 거라면 그거는 되게 경솔한 판단일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러한 중요 사건의 판사를 이런 식으로 흔드는 방식은 그러니까 그 사람이 처벌을 받는 거는 그거는 받아야 될 문제는 별개의 문제예요. 근데 이런 식으로 흔드는 방식은 사법부 전체를 지금 흔들겠다라고 하는 거거든요. 여쭤볼게요. 만약에 우리가 이 시점에 제보를 받았어요. 사진이라. 그럼 이건 언제 공개해야 됩니까? 공개가 아니라 뭐 이제 그 신고를 한다라던가 그렇게 해서 신고하면 안 알려질까요? 진행을 하는 방식이 있죠. 그렇게 진행을 하시면 되죠. 지금 이런 식으로 기자회견에서 다 불러다 놓고 사진 공개하고 지금 완전히 지기현의 날이다. 여러분 지기현에 돌 던지세요 이거잖아요 지금. 우리 상임위 과정에서 수사기관에 맡기면 된다는 말씀이신 그렇죠. 거죠? 이거는 그냥 수사기관에 우리나라가 법치주의 국가 아닙니까? 수사기관에 맡기고 그 다음에 그걸 이유로 해서 기피 신청을 내시면 되죠. 판사 기피 신청을 내면 되는 거예요. 그 전에 우리 절차 얘기하시니까 우리가 법사위에서 법원 행정처장한테 우리가 이런 제보를 받았는데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하실 거냐고 물어봤어요. 그러니까 법원 행정처장이 계속해서 아직 확인되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조치를 취하기는 뭐라고 말씀 못 드리겠다라는 식으로 계속 회피를 했어요. 그렇게 해서 저희가 그럼 사진도 얘기를 한 것이고 결국에는 법원에서 이제 내부적으로 감찰을 해야겠죠. 그 결과에 따라서 했어요?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마치 넘어갈까요? 지기현이 지금
나는 안 했다라는 식으로 얘기를 하잖아요. 그럼 우리는 또 가만히 있어야 돼요? 아니, 그러니까 저는 이제 룸살롱 얘기는 뭐 뒤로 미루고 구속 취소가 굉장히 이례적이었다는 거는 인정을 하고 가야 될 것 같아요. 이걸 제가 등판해서 할 얘기는 아니지만 만약에 이제 윤석열 재판을 기점으로 앞으로도 계속 구속 기간이 시간으로 그럼 계산하는 걸로 바뀌었다. 그러면 윤석열 이퀄 미란다. 우리가 그냥 더 이제 피의자들의 인권을 더 보호하는 방향으로 바뀌었다고 할 수 있는데 윤석열 피의자 말고는 다시 지금 일수로 계산을 하고 있어요. 네,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그러면 이게 당연히 너무 이례적인 일이지. 케이스 바이 케이스가 조금 달랐던 건데 법원의 내부 그 실무 제휴가 있어. 법원의 내부 규율이 있는데 거기에는 시 기준이에요. 법원은 시 기준인데 근데 이게 이제 뭐냐면 법원은 시 기준인데 지금까지 검찰이 법원을 무시해서 일 기준으로만 계속 썼어요. 그러니까 법원은 그냥 그거를 관례적으로 받아왔어요. 근데 깐깐한 판사들은 일 기준으로 가져오면 시 기준으로 고치라고 했어요. 그런 판사들이 있어요. 과거에도? 예, 과거에도. 왜냐하면 자기 규율대로 해야 된다고. 그것 때문에 법원 검찰이 몇십 년 동안 싸워왔고 왜 이걸 우리가 아냐면 변호사들이 이것 때문에 야 니들끼리 좀 해결 좀 해 하면서 맨날 우리가 이거 가지고 좀 왜냐하면 이게 구속기간이 이게 아주 예민한 문제니까. 예민한 문제니까. 예, 예. 근데 법원 검찰이 이걸 해결을 안 하고 자기들끼리 자존심 싸움을 해왔던 거예요. 그럼 직위원님 문제가 아니라 그 구속 영장을 잘못 신청한 심우정이 그 검사의 문제인 거예요. 심우정이 문제네. 검찰에서 네, 사실 심우정이 시기준을 문제인 거야. 해가지고 하면 되는 거였어요. 그랬는데 검찰은 또 일종의 자존심 싸움으로 거기도 계속 일기준으로 하는 거야. 그러니까 지금 판사들 중에도 네. 개별 사건에서 시기준으로 안 하면 내가 이거 안 하면 나하고 돌려보내는 아니 판사들. 그래서 실제로 구속 취소된 사람도 있어요, 그러면? 판사가 처음에 그걸 가져올 때 그 시기준으로 하라고 해서 돌려보내 버리면 네. 그때는 이제 시기준으로 가는 거죠. 그때는. 예, 그때는 맞춰 주는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네, 구속 다시 기간을 하니까. 넘기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거의 왜냐하면 없죠. 네, 자기가 없어요. 이미 구속 기소할 때 그 맨 앞에다가 시간을 쓴다니까요. 이 체포한 시간을 써요. 근데 네. 그걸 갖고 못하면 검찰이 기본적으로 함량 미달인 거죠. 근데 만약에 이 시간 앞으로 법원에서도 그렇고 검찰에서도 그렇고 계속 시간 기준으로 가겠다고 했다면 저는 의미가 있을 것 같아요. 근데 그게 아니라 이 사건 이후에 검찰에서도 다시 일 기준으로 가라. 아니, 검찰에서 계속 어떻게 지침을 내리실 거냐. 앞으로 우리 어떻게 구속기간 계산하면 돼요. 했을 때 그냥 법무부랑 그 검찰총장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앞으로도 하던 대로 일 기준으로 해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그게 문제인 게요. 검찰은 입장이 하나도 안 바뀐 거예요. 네. 계속 일기준인 거야. 네. 그러니까 법원 니들이 만든 시기준을 내가 왜 따라야 돼? 이게 검찰의 입장인 그러니까 거예요. 그거를 그래서 계속 이렇게 심우정 가는 거죠. 총장이 항고를 했으면 돼요. 맞아요. 위에다가 올렸으면 그러니까 돼요. 이게 제 그러면은 말은 그래서 너무 이상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구속 취소가 할 수 있을 만한 거고 5대 5였다 이렇게 얘기하기 매우 어려운 결정이었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계속 이 얘기를 하는 것이지. 저도 이례적이라고 봐요. 네, 이게 네. 뭐 일반적이었다 이례적이라는 이렇게 얘기할 수는 다 모두가 동의할 없다는 거예요. 예, 근데 이야기였습니다. 그거를 이례적인 상황에서도 그 위에다가 다시 안 올린 심우정 총장의 의도는 정말 잘못된 거라고 봐요. 알겠습니다. 아 그리고 김용남 우리가 이렇게 또 소중한 패널 하나를 잃게 될 것 같습니다. 김용남 유튜버 어떻게 된 네. 겁니까? 아, 우리 유튜버가 지금 정치하러 가시는 것 같은데 예. 그 빅텐트 얘기가 계속 나왔잖아요. 근데 보니까 김상욱 전 국민의힘 의원이죠. 무소속으로 있다가 민주당에 들어가겠다고 했고 예. 그리고 지난 토요일에 김용남 개혁신당 전 정책위의장도 이재명 후보 지지 선언을 하고 이제 민주당으로 갔습니다. 아, 정치인이 본인이 뭐 노선을 선택하는 거는 어차피 유권자들에게 심판을 받을 거라고 봐요. 예, 그런 부분이야 뭐 얼마든지 바꿀 수 있다고 보는데요. 좀 아쉬운 거는요. 김용남 의원님 다들 물어보셨더라고요. 혹시 민주당 가시는 거 아니냐. 왜냐면 발언의 많이 수위가 물어봤어요. 계속해서 예. 그러니까 절대 안 간다고 그러시더니 이날 아침에 9시 20분에 탈당계 내고 바로 내려가셔가지고 이 탈당계 잉크도 마르기 전에 지지 선언을 하셨어요. 이거 뭐가 그렇게 급하셨는지 잘 급하죠. 이해가 선거 안 얼마 안 가는데. 남았는데. 어? 선거 얼마 안 남았는데 급하죠. 아 그래요? 가가지고 네. 지금 눈도장 찍어야 되니까. 아니 근데 그래야지 그런 자기 말을 앞으로 하기 공천 전에 받으니까? 어? 이준석 대표 후보가 허은하 전 대표 품지 못하고 또 김용남 의원까지 품지 못한 거에 대해서 좀 품지 못한 거에 대해서 돼요. 내부 사정이니까 제가 여기서 말씀을 드릴게요. 내가 그동안 계속 참아왔잖아. 얘기를 한 번도 안 했잖아. 비례대표 네, 얘기해 보세요. 비례대표 발표가 난 이후에 당에 진짜 딱 한 번 왔어요. 허은하 대표 불렀을 때 딱 한 번. 그때 말고 당에 한 번도 오신 적이 없어요. 근데 자꾸 밖에서는 당의 내부 사정을 아시는 것처럼 이야기를 하시는 거야. 아, 김용남. 아니, 예, 김용남 의원님. 아. 그냥 본인이 정치 평론 하시면 돼요. 그건 인정해요. 근데 당의 내용 아무것도 모르시잖아. 그러니까 당과 자꾸 어긋난 내용이 나가잖아요. 그래서 제가 수없이 얘기했어요. 당의 내용을 취재를 하시든가 당의 내용을 좀 대변을 하시라. 안 하셨잖아요. 근데 안 해놓고는 이렇게 자기는 안 나간다.
민주당에서 만약에 이런 패널이 있었으면 민주당은 그걸 내비뒀을 것 같아요. 바로 공문 조치하고 바로 처리하고 계속 처리해왔잖아요. 근데 저희는 계속 견딘 거예요. 아니 그러면 계속 여쭤보고 싶은 견뎠어요. 게 그러니까 이게 품은 거죠 사실. 김성열 대변인께서 그런 말 하는 것도 좋지만 이준석 후보가 불러가지고 아유 의원님 왜 그러세요? 무슨 일 있어요? 하고 뭔가를 풀고 오해가 있으면 풀고 또 당신도 당 자주 와서 당에 대해서 내용 좀 알아서 가고 뭐 이렇게 문제가 된 것을 해결을 하는 모습을 보였어요? 이준석 후보가? 제가 알기로는 그런 태도가 좀 부족했다고 알고 있거든요. 아니, 그거는 김영남 위원님께 물어보시면 될 거고. 우리도 그걸 지적하는 게 뭐냐면 그 결론은 뭐 다 좋은데 그래서 저는 이준석 후보가 허은하 전 대표에 이어서 또 개혁신당의 주축 멤버였던 김영남 전 의원까지 민주당 넘어오는 것에 대해서 서운한 마음은 무조건 가질 수가 있는데 그 전에 동시에 함께 이준석 후보의 사람들이 왜 이렇게 빠지는 거에 대해서도 한번 자성을 해보시라. 반대로 이야기해 볼까요? 반대로 민주당에서 비례대표 안 받았다고 비례대표 안 줬다고 튀어나가는 사람들 거기 감싸 안 씁니까? 일단 당대표에게 비례대표를 안 받았다고 그렇게 당 일 안 하고 그러는 사람이 없어요. 그럼 비례대표 안 줘서 있어요? 나오신 거예요? 아니 솔직히 그렇잖아요. 비례대표 일 끝나자마자 그다음부터 안 나왔잖아요. 그럼 그런 거 아니에요? 네. 그러니까 이런 거 가지고 이준석이 품지 못했다 하는 거는 정말 호도하는 내용이에요. 근데 이제 우리 같이 큰 정당하고 이제 작은 정당하고의 차이가 뭐냐면 작은 정당의 장점이라고 하면 구성원들 간의 이 관계가 끈끈하잖아요. 서로 어떤 오해가 있으면 바로바로 풀리고. 그래서 저는 그런 의심이 있어가지고 여쭤본 거예요. 네, 의심은 의심으로만. 네. 이 관련해서는 저희가 개혁신당 그 천하람 상임선거대책위원장 잠시 후에 모셔갖고 조금 더 한번 깊게 이야기를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유 참 뜨거운. 여러분의 오늘 재밌는 시간 대단히 감사한데 어디선가 뭔가 솔솔 향기가 좀 풍겨오죠? 네 맞습니다. 시원한 향기. 알래스카 큐브 올인원 샤워바 바로 요 앞에 놓여있는 요 하늘색 그리고 연한 갈색에 요 이제 샤워하실 때 많은 남성분들이 그냥 샴푸한 걸로 바로 이제 겨드랑이며 뭐 다 그냥 감아 버리시잖아요 온몸을. 네 이제 더 이상 그러지 않으셔도 된다는 겁니다. 이 샤워바. 이 파란색이 참 마음에 드네요. 파란색이 마음에 들죠. 네. 네. 그래서 일반적인 비누, 그러니까 비누랑은 좀 달라요. 이 샤워바는 비누에서 느낄 수 없는 고급스러운 시원함, 그 향기가 남아 있다는 겁니다. 요 파란색은 티파니 블루 세밀의 민주당색인데. 아니 왜 우리 샤워바에 정치를 묻힙니까? 오늘 너무 어렵습니다. 아니 광고는 건드리지 마세요. 근데 제가 이제 들은 말에 파란색이 많으니까 저는 이거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샤워바를. 네. 근데 일단 잘 닦여요. 맞아. 그리고 냄새가 좋아요. 냄새 좋아요. 거품이 잘 납니다. 맞습니다. 그리고 뭐가 있냐? 보습 살도 보들보들 해주는 거예요. 제 피부 보세요. 엄청 보들보들해. 근데 피부는 또 하나 먹어줍니다. 또. 보들보들하잖아요. 이걸 써서 피부가 좋구나. 그래서 저는 이제 파란색으로 갑니까? 내돈내산하겠습니다. 근데 파란색을 써봤는데 진짜 시원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여름에 쓰기에 진짜 좋은 것 같아요. 맞습니다. 무슨 로션 안 발라도 될 정도로 향도 좋고. 그래요. 맞습니다. 아유 고맙습니다. 이거 뭐 저도 써보니까 진짜 향이 안 쓰는 얼굴인데? 아니야. 그래요? 나는 동그래질 때까지 썼어. 너무 많이 써가지고 이게 동그래졌어. 네, 아직 각 남아 있죠. 내 거는 각이 없어졌어. 그래요? 왜 이렇게 문대요? 그게 이제 제가 이게 저 비누 놓는데 그냥 놔뒀더니 약간 좀 물기가 안 빠지는 그래. 하던데 그렇긴 한데 이거는 이제 그래서 아까 얘기 들어보니까 따로 이렇게 놓으면 그렇죠. 하더라고요. 네, 얘는 거의 그냥 저 향수처럼 쓰셔도 돼. 그러니까 주머니에 넣고 다니겠습니다. 자, 하여튼 괜히 정치 갈색은 이제 고급스러운 우드 퍼퓸이고 조말론 느낌입니다. 그리고 요건 이제 굉장히 쿨톤 냄새. 이렇게 이제 둘 중에 마음에 드는 거 아니면 이제 두 개를 같이 구매하셔서 번갈아 쓰셔도 좋겠습니다. 한 3개 정도를 사서 이제 배송비 없이 받으신 다음에 3개면 또 배송비가 없군요. 네네. 아유 고맙습니다. 쓰시면 좋습니다. 그렇게 요건 이제 이걸로 샴푸도 하셔도 되거든요. 네, 올인원 헤어, 얼굴, 바디까지 다 사용 가능한 알래스카 큐브 올인원 샤워바 이렇게 소개해드렸고요. 네이버에서 알래스카 큐브 이렇게 검색하시거나 아니면 저희 영상 하단에 있는 더보기 링크를 참조하시면 거기에 바로 들어가실 수 있는 링크가 위치해 있습니다. 꼭 한번 들어가셔서 진짜 더 이상 다른 사람들이 막 이렇게 무슨 냄새야 이러면 이제 내 스스로 막 되게 불안해지잖아요.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바로 이 올인원 샤워바면 자신 있게 겨드랑이를 막 펄럭펄럭 날개짓을 하셔도 된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함께해 주신 세 분, 세 분이 어쩐지 오늘 다 상쾌하시다 냄새 좋다 했더니 다 이 올인원 샤워바 덕분이었군요. 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